$1,000, but somehow managed to 그 당시 그 나라의 위정자들의 사금융처럼 활용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미국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들이 확인이 됐었고,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전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체계는 언제적 버전이냐, 원조 주고 그거 가지고 말이야, 이제 우리 돈 줬으니까 미국 말 들어, 올드 패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요, 민주적인 시스템이 미래 신산업에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가장 최적화된 방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USAID 2.0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해외 많은 국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로 트랜스퍼하자. 첫 단추를 지금 그거부터 없애고 돈을 세이브해서 글로 가자 하고 있는 진짜 첫 단추일 수도 있어요. 교수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폭 축소하려고 하는 이 USAID 국제개발처럼 기관이 굉장히 유서가 깊은 데더라고요. 미국의 사실 대외 원조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끝난 뒤부터 여러 부처들을 통해서 분산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냉전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61년에 존 F 케네디는 우방을 관리하고 자유진영을 어떻게 보면 수호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외 원조를 조금 일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뒤부터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서 진행되어 왔던 여러 대외 원조의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한 곳에 모으려고 결심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설립된 게 USAID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USAID의 전신이었던 여러 부처가 흩어져서 대외 원조를 했던 것은 그 당시 소련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 국가가 외부에 원조를 해줌으로써 공산 진영의 편제를 더 늘리려고 했던 것을 저지하고, 최고의 우방 국가들인 서유럽 국가들이 다시 전후 피해 복구를 빠르게 재건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도와야 된다. 그게 미국의 여러 영향력과 입김을 늘릴 수 있다라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고서 그게 전개됐다라고는 누구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USAID는 그것을 좀 더 냉전이 본격화된 시점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생태계 아래서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많은 우방을 만들려고 첫 번째로 선택했던 방법은, 원래 미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투자도 하고 거기서 소비, 고용 이런 걸 하길 바랬는데, 워낙 경제적인 상황이 취약한 국가들은 사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 편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국가가 먼저 그 나라의 기본적인 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드머니는 미국이 먼저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판단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하고 결국 친해져야지만 그 나라가 친미 성향의 국가들이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것까지 기대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개도국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어떤 특정적인 사업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선의를 통해서 지원되는 적지 않은 사업들이 결국 그 나라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집행될 수밖에 없는 일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나라의 위정자들의 사금융처럼 활용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USAID를 통해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후진국 개도국들이 더 적극성을 띨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훨씬 미국의 정책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들이 확인이 됐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USAID에 대해서 지금 이 기관이 수억 달러의 돈을 쓰면 안 될 곳에 쓰고 있다. 큰 사기를 치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지금 맹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조직 구축 비용 이게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USAID의 이게 기능이 온전하지 않다. USAID를 통해서 선행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행위에 우리가 대행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수백 수천 개의 기관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사람들 일자리만 챙기는 일이지, 이게 실제 어려운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는 게 바로 그 숫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숫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바티칸에서도 이번에 성명서를 냈죠. 네. USAID를 통해서 지원받았던 대표적인 기구 중에 하나가 미국 내 카톨릭을 기반으로 한 구호 단체들인데, 그 구호 단체들이 이제 한 푼의 돈도 못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날아가기 생겼거든요. 근데 트럼프 쪽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쪽의 입장입니다. 우리 돈으로 결국 그 사람들 일자리 월급 줬다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냐, 이게 뭐냐라는 USAID를 없애기 위한 명분을 그런 걸로 자꾸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미국 의회에 직접 초대받아서 저희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발표했던 미취학 아동에 준하는 어떻게 보면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러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고 미국에 급박하게 와서 자기 나라의 피해 상황을 미 의회에서 발표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특히 부시 행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자행했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 직원의 자녀들이 와서 마치 현지 국가에서 내가 지금 막 도착해서 이런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울면서 발표했던 몇 번의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 그 당시 사실 미국이 그걸 권했거든요. 여론에서 어떻게 보면 호응을 얻고자, 네. 그리고 예산 집행의 명분을 찾고자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와선 이거 다 사기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옳고 지금 USAID가 하던 일들이 다 의미가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흔적들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긴 하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지금 2기 전에도 이 USAID를 좀 폐쇄하거나 축소하자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어떻게 보면 정책적 기조는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미국이 지금수 스케일로 계속 재정 지출을 계속했었을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서 가장 큰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미 드러났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 나라에 큰 입김을 발휘하고 많은 나라에게 반강제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해, 이런 식의 우리는 조치에 따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서 장사하고 싶어서 그 관세 부과라든가 불편부당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2035년이 넘어간 이후에는 이제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더 커지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이 된다면 이제 아무도 미국의 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따를 게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지금 계속 이 스케일로 나가는 여러 고정비도 줄이고 미국의 방만한 어떤 재정 운영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도 일부 갚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위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트럼프 1기 때도 여러 가지들을 정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없애고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재선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럼 USAID를 기반으로 또 활동하고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선행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민주당에서 공격하기가 너무 쉽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다가 이번에 2기만큼은 자신이 이제 뒤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 원래 목표, 내 원래 이상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취임사에 아직 잉크도 안 말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는 행보 중에 하나가 이런 반대급부가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없앤다, 이걸 지금 적극하고 있는 거죠. 결은 똑같은 겁니다. 일단 사법부에서 요거를 일단은 좀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네, 트럼프는요 비즈니스맨이에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 위한 것들 중에서도 실제 자기가
그 뭐 범칙금 내거나 과징금 물고 야, 이 정도 과징금 물고 건물 올리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 하면 위법한 행위도 서슴없이 하는 그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USAID가 폐지하면 너 위법한 행위다라고 얘기하면 폐지는 안 하고요. 대신 예산 결정 권한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폐지에 준하는 형태의 대폭적인 예산 축소만 할게 하고 넘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사업들 다 줄이고요. 지금 이 사업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뭐 지금 뭐 10,000명 가까운 뭐 수준의 많은 인력이 직간접적으로 있다고 하는데 몇백 명으로 줄여버려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폐지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 판사의 어떤 뭐랄까요 지적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는 알겠으나 그것 때문에 이런 결정된 행보가 퇴색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된 앤디 김 같은 사람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조차 없어졌다. 이거는 지금 중국 편을 늘리는 행위다. 사실 USAID의 이제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면 어쨌든 미국이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들은 좀 줄어드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우려도 분명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행보가 우리가 1대1로라는 단어로 집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대1로로 많은 국가의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행보 속에서 그러면 예전에 미국이 60년대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진행해왔던 그 행보를 지금 중국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게 놔두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영향력만 키우는 행보가 USAID를 없애는 행보다라는 지적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USAID의 역할을 크게 축소하는데 방점을 찍었냐면 일단 미국이 대외 원조를 할 때 원조 자금을 준 그 국가들에게 반드시 요구했던 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실현하기 위한 적극성을 띄어라라고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USAID에서 했던 업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거를 하고 싶다 우리도 민주주의로. 근데 선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포스터도 붙이고 뭐 선거 뭐 사무소도 차려야 되고 투표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도 해줬어요. 정책 자금으로. 그 얘기는 예전에 냉전에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온 국가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체제까지 들어왔었고 그게 일원화됐었거든요.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인권, 민주주의, 뭐 평등 뭐 이런 것들만 넘겨주면 미국의 편제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그레이존에 해당되는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죠.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우린 중국식 사회주의야. 그래서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상당히 많이 도입했고 그렇지만 국가 거버넌스 체계는 사회주의야. 공산주의야. 이런 걸 지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나라에게 사회주의를 또 권하기도 애매모호해졌고 그러다 보니 1대1로 사업은 철저히 상업적인 목적만을 기반으로 외국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사업에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문제가 터져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가 없어서 경제활동이 많이 안 일어나고 발달이 안 생긴 나라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중진국이나 후진국들 같은 경우는요 시드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그 어떤 뭐랄까요 경제하려는 의지를 퇴색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대1로 사업으로 항만 짓고 고속도로 놓고 철도 놓고 아니면 공장 짓는 것이 결국은 중국에 우리가 매칭했던 펀드마저도 중국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이쪽 지역에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만 키운 사업이지 이게 우리나라 국가 발전이나 내 일자리에 뭔 도움이 됐느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1대1로 사업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지금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USAID를 통해서 대외 원조를 덜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입장에선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이미 국제적으로 지원받았던 국가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은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뿐인 것이지 아무 그게 우리가 이거 예산 줄인다고 해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외 원조를 꾸준히 챙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정말 부족해지고 있는 게 더 솔직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면 국민들에게 지적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돈이 이것도 없어진 거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미국 국익을 되찾기 위한 지출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중국의 방법이 잘못됐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뭔가 뭐 자기네 진영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1대1로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왜 돈 나오는 곳에 인심이 간다고 그런 쪽의 우려를 미국이 아주 안 할 수 있는 걸까? 그거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이거든요.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일 겁니다. 외국의 직접적인 도움이나 외국과의 직접적인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서 그걸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답이 안 나온다. 돈으로. 예. 그러면 두 번째 선택은 뭐냐? 2차 세계대전 전에, 1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의 많은 그 당시 가장 그 부자 국가들이 많았던 유럽이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이 정말 급격히 이제 와해되거나 쇠퇴할 거야, 국제적인 영향력이 떨어질 거야 했었을 때 그걸 다시 복구했었을 때 미국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였을까 했었을 때 그 당시 많은 행보들이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와서 한국도 공장 지어라. 그리고 미국에 뭐 어떻게 보면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관세라는 게 입장료 받는 거잖아요. 그 입장료 내고 우리 쪽에 들어와서 장사해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는 많은 부가가치를 미국에 환류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건 정말 만에 하나 3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어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상당 수준 이상으로 불거졌을 때 미국 내에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 전쟁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도체 공장, 왜냐하면 군수물자에서도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에서도 에너지를 지금 2차 전지나 뭐 히토류,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의존 체계를 빨리 쉬프트 해봤자 그걸 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한 거는 결국 거기에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중국 기업들인데 미국 보조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패권의 1등은 역시 석유와 천연가스거든요. 1등 산유국이고 쉐일 혁명까지 해서 쉐일과 관련된 기술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에너지, 곡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 자체도 미국 내에서 전부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완결성, 독자성, 이걸 더 강화시키려는데 돈을 더 쓰려는 목적이 많아 보이고요. 그걸 하는 것이 더 패권을 오래 유지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런데 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지금도 부채가 아주 부채 때문에 허덕이는데, 그럼 불필요한데 줄이자. 외국에 돈 주는 거 줄여야지.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이런 맥락인 거죠. 이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 더 이상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정 같지 않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맥락상 어떤 걸 많이 읽게 되냐 하면,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앞으로의 선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많은 것들은 어찌 보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의 데이터라든가 남들이 내 사적 영역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통폐합해서 프로토콜을 여기에 맞춰, 그리고 데이터는 전부 나한테 줘, 그리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해 줄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훨씬 단기간에 성과를 많이 내왔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면면히 보고 있고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요, 사실 민주적인 시스템이 미래 산업, 미래 신산업에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가장 최적화된 방식은 아닐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미국 상무부라든가 상무부에서 펀딩을 제공했던 여러 정책 연구소들은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캐치업할 수 있었느냐. 바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국가가 단일 프로토콜을 요걸로 만드십시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도 예를 들어서 초창기라면 많은 전기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별도의 그 콘센트 소켓을 다 다양하게 만들면 이게 호환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정부가 다 강압적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다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주고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빨리 디벨롭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게 사례 연구로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왜?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왜? 민주적인 거버넌스 체계 때문에. 이런 얘기를 뒤에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뭐 퇴보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한 그런 보고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결이 뭐냐 하면 스트롱맨들의 복귀예요. 지금 푸틴, 시진핑, 그 다음에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많은 국가의 거버넌스의 수장들이 굉장한 그립감과 독선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체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연임하는 국가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게 지금은 뭔가 민주적인 결정을 통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숙려 과정을 거치는 게 타이밍을 유실하는 거다라고 많은 국가 유권자가 일부 판단을 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의 스타일과 해리스의 리더십 스타일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압도적인 손을 들어준 건 역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게 미국 내부에 오피니언 리더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자신들이 옛날에 추진해왔던 그 민주적인 방식, 그걸 이입하기 위해서 원조를 해준다? 지금은 그 옷차림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동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맥락상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요구를 하면서 뭐 체제에 대해서 미국과 우호적인 체제를 늘리는 거 아무 도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술과 뭐 테크놀로지 모든 것으로 약간 통합된 전체주의로 인류가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약간 그려지는데요. 걱정이 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패권, 그리고 식량 패권, 그리고 국방 패권 이런 것들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수하는 방법이 예전처럼 그 나라에서 자생적인 생태계를 미국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내재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히 표현드리면요, 이게 단순히 표현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메인 서버에 의존하는 생태계를 많이 유도하는 게 제일 유리해지는 걸로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학계 출산율이 가장 낮아지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근데 OECD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빼고는요, 학계 출산율이 2.1이 안 돼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진짜 인구가 점점 다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나라 공통적으로 다 고민해야 될 게, 국경은 누가 지킬 건데, 산불났을 때 누가 끌 건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직종의 일은 누가 할 건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당연히 인공지능과 로봇이거든요. 그럼 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쉽게 말해 미국산 인공지능과 로봇을 가져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로봇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유지보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그 로봇 뒤에서 누가 조이스틱으로 하나하나 1대1로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이 시스템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걸 현장에서 대응을 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인공지능의 지원 체계는 당연히 그 로봇을 판매한 회사의 미국 본사 또는 본사 근처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메인 서버가 있겠죠. 네. 그러면 아주 또 노골적으로 표현을 드리면요, 미국의 무기나 미국의 무인화 어떤 시스템을 수용했던 국가는 반영구적으로 미국에 등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럼 달리 말하면 미국이 반영구적인 패권국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주요 부처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엄청나게 한 20, 30분 설명을 해야 됐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지금 학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에서 만든 로봇을 받아다가 전방을 지키고 국경을 지킨다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그 로봇들이 눈이 빨개지면 미군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 그래서 뭐 소버린 AI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드리면 교수님 너무 나가셨어요. 어서 또 이 SF 많이 보시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전쟁에서 네. 헤즈볼라 중간 간부들의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삐삐가 동시에 폭파했잖아요.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실사례 이건 거예요. 걔네들이 삐삐를 차고 있었던 이유는 핸드폰은 도감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버전인 삐삐를 차고 있으면 안전하다 했는데 그 삐삐를 동시에 폭파시키잖아요. 네. 충분히 시나리오상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전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체계는 언제적 버전이냐. 원조 주고 그거 가지고 말이야. 이제 우리 돈 줬으니까 미국 말 들어. 올드 패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과 새로운 판이 연결되고 스타링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을 땐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버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USAID 2.0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해외 많은 국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로 트랜스퍼하자. 이거에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지금 그거부터 없애고 그럼 그걸 바꾸기 위한 돈을 세이브해서 그걸로 가자 하고 있는 진짜 첫 단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게 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미국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밀었던 카드가 민주주의, 인권, 인도주의 네.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는 기술, 메인 서버, 미국 내 힘과 패권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세계가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사실 미래를 생각하면 와 우리가 지금 어떤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건가라는 상당한 공포감을 좀 불러일으키는데요. 우리는 공포감인데요. 미국 입장에선 그건 검증된 방법입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SBS에서 이게 녹화하고 있잖아요. SBS도 준조세처럼 국가에 세금 내시는 거 내겠지만 반대로 미국에게도 준조세처럼 매달 내는 돈이 있죠. 서버 이용료 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룹웨이로 내부에서 인트라망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마존 걸 쓰시는지 MS 걸 쓰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명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디지털 에어리어로 디지털 도메인으로 전 세계 지도를 그리면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서버라든가 여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국가들은 지금 제한적이에요. 그럼 디지털 영토에서 미국이 다 잡아버린 거거든요. 거봐, 우리가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비즈니스나 경제활동 부분에서 준조세 형태로 다 돈을 걷고 있어. 그럼 그 다음에 물리적 영역에서 또 다른 그 매개물이 될 수 있는 AI와 로봇. 이제 SBS도 AI 기반으로 뭔가 컨텐츠 서비스 런칭하고 제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AI SBS가 독자 개발할 게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MS 오픈 AI를 링크드 해야 될 거야? 아니면 제미나이를 구글의 제미나이를 링크드 해야 되는 거야? 각각 구독료 얼마인지 알아봐. 이 소리 언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 또 한 번의 파이프라인을 전 세계에 꽂는 게 지속적으로 영향력도 미칠 뿐만 아니라 모든 부가가치에 적지 않은 부분이 미국으로 환류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지 이거 올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미국이 갖고 있는 그 디지털 영토가 우선순위고 미국의 기술 패권이 진짜 우선순위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어떤 경로에 이 USAID 폐쇄 내지는 축소라는 사실 굉장히 더 큰 그림이 있는 거네요. 이 그렇죠. 기관 하나의 축소가 아니라. 저는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대두될 그 또 다른 형태의 원조가 그러면 이 디지털 전환이 너희가 제대로 안 돼서 아직도 후진국, 개도국, 중진국에 있으니 이렇게 하자. AI 기반으로 공부할 수 있는 지원 우리가 해줄게. 서버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구글도 뭐 100불짜리 노트북 제공한다 이런 거 아프리카에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거와 유사한 맥락으로 추가적인 지원들이 아마 다른 형태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도 어떻게 보면 USAID의 논의의 일환이죠.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선진국 중에 하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인데 아직까지 왜 한국을 지키는데 우리가 돈을 왜 쓰는데 한국의 방위비를 일부 우리가 커버해 줬던 것은 물론 미국의 국익이 많죠.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미군 부대 두기에 참 좋은 곳이죠. 그런 거 다 있어서 있는 거지만 이제 와서는
니는 이제 선진국이니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원조 성격인데 이거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 절감이 우리하고 무관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USAID에 돈 받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스탠스의 여러 가지 뭐랄까 요구 사항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기 직전인 거죠. 일단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외 원조 기관을 설립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도 달성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은 우리 제품 수출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다 아는 패잖아요. 야, 니네 왜 도와주는지 우리 다 알아. 결국 이러다가 물건 팔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빠진 자리를 우리가 메꿔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제품이 더 팔리게 만들려면 좀 더 세련된 방식의 원조를 우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그들에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요즘은 원조를 물적, 인적 자원으로 외국에 그냥 도로 놔주고 뭐 인프라 구축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쓰임이 다한 적정 기술이라고 하죠. 이 적정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유선전화 관련된 인프라. 네. 우리는 이제 다 집에 누가 유선전화 없는 집도 많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걸 요구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선 이미 쓰임이 다한 그 기술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이전해줘서 그냥 니네가 이걸로 뭔가 이제 근현대화하는 작업을 해봐 라고 넘겨주는 것들이 훨씬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요즘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 특히 초기 2년에 네. 마지막으로 이런 트럼프 초기 2년에 한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좀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한데요. 외교 쪽 교수님들하고 농담 삼아 술자리에서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농담 한 적 있어요. 한국이 제일 고수일지도 몰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평생 그 부동산 개발자, 부동산 그 중개인 이런 걸로 지금 성장해 온 사람이잖아요. 네. 협상의 달인이에요. 이 협상의 달인은 상대방이 기분이 엄청 상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뛰쳐나가는 게 최악수예요. 무조건 앉아있게는 만들어야 아무리 기분 상하더라도 일단 앉아있게 얘기해야 딜을 볼 수가 있고 뭐래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주 공교롭게 트럼프가 당선될 때마다 대통령이 없어요. 일기 때도 없고 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잠깐 시간들을 벌 기회가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자꾸 찾아가면서 어떤 딜을 보고 있는지를 더 우리가 모니터할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기회가 얻어진 거예요.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권한도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예. 제가 무슨 대행입니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중국의 어느 아킬레스건을 때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 전술을 구가하려고 하는 거구나. 우린 경제만 얘기했지만 지금 핵 확산 방지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 지역의 판을 어떻게 귀결시킬지도 또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판세를 볼 수 있는 본의 아닌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럴 때 그냥 막 때려놓고 하다가 우리에게 약간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들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본의 아니게 끌려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데미지가 더 있을 요인이 있는지도 이번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협상 대상자가 우리가 없어진 거는. 그러면 그것까지도 이번에 같이 대안을 찾아야죠. 네. 예를 들면 CFPB, 소비자금융보호국, 이 오바마가 만든 이 국도 지금 폐쇄하거나 아주 그냥 축소를 하려고 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같은 걸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 되게 천문학적인 액수로 배상을 하라거나 뭐 저지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분명히 좀 해왔던 기관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없애려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미국인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까요? 미국 내에서? 이게 사실 국가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뭐랄까요? 지향점뿐만 아니라 국가가 생각하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철학이 많이 다른데요.
미국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하는 기술을 많이 갖게 됐던 가장 큰 그 환경은 새로운 거 하는 거에 제약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로 그걸 억제하는 일들을 안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운전석에 사람 없는 사람들이 없는 자동차가 돌아다니면 불법이었지만 미국은 구글이 뭐 미국 전역을 뭐 활보하고 있다. 그게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걸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시스템인데요. 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 생태계가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융 자본, 이게 전 세계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쪽 부분에서도 이 영민하고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금융 상품, 새로운 금융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또 뭔가 큰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금융 보호국 같은 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이 암호화폐라든가 신금융 기법으로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비켜가는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었을 때 그걸로 약간 문제를 느꼈다, 내가 손해를 봤다 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근거로 그런 데 도움을 받아서 또 내 피해 보상금 내놔, 이런 게 좀 더 원활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미국은 대부분 뭐 승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합의 보잖아요. 그럼 시끄러우니까 얼마 주고 끝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코스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에 발목 잡게 만들 때가 아니다. 그러면 금융 소비자의 보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국은 예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 스스로도 많았어요. 내가 성인인데 내 돈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넣었는데 왜 국가가 날 아이 취급하냐? 나 그거 엄청 위험한 거 알고 내 돈 넣었어. 그러면 내가 그거 전부 다 고스란히 뭐 영원이 되더라도 내 판단으로 내가 빵원이 된 건 내가 감내할 텐데, 만약에 내가 그걸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이거는 제도권에서 아직 용인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왜 막는데? 이런 논조도 미국에 많거든요.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원래 미국의 그 기질을 더 북돋아 주자. 그래야 이런 금융 쪽에서도 탈달러하려는 여러 노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미국이 찾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극단적으로는 최근에 그 맨해튼에서 UNH,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사장을 이 총격으로 사망했잖아요. 여기에 또 굉장히 그 막 환호를 보내는 세력들까지 나타나서, 사실 보험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되게 막 이제 규제 완화되고 해가지고 돈 잘 벌겠네라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눈치 딱 보고 보험사들 조사 좀 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금융위기 이후로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인들의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런 거가 많이 좀 퇴색되기도 맞습니다. 하고, 좀 굉장한 어떤 비극을 겪은 가족들도 많이 있고. 그럼요. 한쪽은 그런데 다른, 말하자면 좀 더 고전적인 미국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에서는 예. 내가 알아서 해. 예. 그런 부분에 양쪽의 알력 같은 게 지금 미국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어요. 어떤 정책이 늘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갔던 나라는 별로 없죠. 네. 이쪽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확 도드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땐 또 반대쪽을 유권자들이 선택하거나 그런 걸 원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글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하면 좀 천천히 가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트럼프도 계속 그 과정에서 수위 조절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하고. 하지만 지향점은, 이 사람은 한결같은 말은 그래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술을 막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자기가 어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 부분에서도 이런 보호와 관련된 그리고 이런 기능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말하자면 이 미국이 지고 있는 막대한 재정 적자, 이걸 약간 나눠받는 식으로 맞습니다.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패권 국가가 지속적인 패권을 유지할 때는 어떤 국가들과 어떤 대상자들의 희생이 늘 있어 왔잖아요.
대영 제국 때 식민지들, 그 다음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또 대항해 시대의 중남미 국가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결들이 있었죠.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 위성 국가들의 또 약간의 뭐랄까요, 뭐 본인들의 이익을 일부 소련을 중심으로 편제하면서 상실했던 거. 근데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또 한 번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에게 추가적으로 똑같은 100원의 이익이 생겼는데, 그동안은 뭐 5대5로 나눴던 6대 미국이 4로 나눴는데 이제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더 가져가야겠다. 이런 노골적인 얘기하는 거죠. 정확한 진단하신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원자탄 같은 것들,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원자 기술 갖다 쓰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국내적인 뭐 얘기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도 또 그렇게 보는 눈초리도 있었고 한데, 만약에 그런 것이 상당히 의심할 만하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원적 통제 기술이라는 것, 이런 것도 별도로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핵물질,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고요. IAEA 원자력 국제기구의 사찰 같은 것도 매우 잘 수건받고 있는 모범 국가입니다. 누가 이제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만 문 열고 들어와서 더 놀라는 거 있잖아요. 네. 사이 비슷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2달이나 지나서 알게 되고, 이제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게 민감 국가로 지정됐는지도 딱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좀 관심이 쏠렸는데요. 미국 그 에너지부가 그 미국 에너지부를 위해서 일하는 국립연구소들에다가 지시를 준 거예요. 국립연구소가 이제 다른 또 그 외부 업체 또는 외부 연구자를 갖다 접촉할 적에 어떤 지침을 따라라고 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민간 국가 출신은 보안을 좀 더 철저히 해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적 지시사항이라서 이걸 갖다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파악하기가 어렵죠. 파악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공식화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예고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예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한 것이지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가 뭐냐라는 걸 들여다본다고 하면, 이게 그 미국 에너지부가 산하의 국립연구소들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에서 네. 의 민감 국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네. 딱 생각했을 때 맞습니다. 한국이 전체적으로 민감 국가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네. 미국의 그 에너지부 산하에는요 상당히 많은 국립연구소가 있어요. 그 국립연구소들이 국방에 관한 연구들,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접근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검색 보안을 갖다가 철저히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국가에 있어서는 기술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더 유의를 해라라고는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관리 지침에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들어간 적도 있었고 과거에, 그 다음에 또 빠져나온 적도 있었고, 누차 있었더라고요. 80년대 중반에도 한 번 있었고, 또 90년대 또 초중반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거기에 넣겠다라고 했는데, 그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 또 도급 업체 직원이 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려다가 적발이 된 적이 있었다. 이게 좀 작용을 크게 한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좀 나왔더라고요. 궁금해지는 게, 그 직원은 그거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누구한테 주려고 했던 걸까? 저 역시 궁금하고, 그거는 아마도 지금도 조사 대상인 걸로 보이는데, 제 느낌은 좀 이래요.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거였다면은 이것이 그 수사 대상에 올라서 한국 정부하고 공조를 하고 수사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도 그 사항이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한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았을까.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연구소에서 가지고 나올 만한 소프트웨어 설계도라고 하면 뭐 어떤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핵심 자산으로서 관리되고 분류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였다면 문제가 좀 더 커졌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원자력 그
미국의 국립연구소에 어떤 도급업체에 주는 용역업체에 주는 직원이 액세스하기도 접근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사안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설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미국이 좀 더 앞서가고 있는 차세대 원자로 관련 설계도였을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은 네.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유사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국립연구소들이 지금 상업화되어 있는 그 원자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거기선 지금 가장 활발한 것이 이를테면 그 제4세대 원자로라고 뭐 물을 써서 냉각하는 것이 아니고 액체 금속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냉각하는 그러한 원자로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계된 게 아닐까 좀 생각은 좀 들고요. 원자로 설계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주 뭐 중요한 소프트웨어라든가 아주 핵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벌써 큰일이 났죠. 큰일이 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 국립연구소 직원도 아니고 그 도급업체 직원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고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다가 걸린 거가 또 민감 국가로 좀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를 다시 올려놓게 할 정도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려면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그것이 뭐 중요치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개선이 된다면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개선이 된다면 그다음에 해제를 하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뭐 다반사로 있고 거기 용어가 민간 국가다라고 네.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한테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와 닿는데 그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합니다.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국립연구소를 방문하는 연구자가 있다면은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말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단단히 주의를 줘야겠지요. 핵보유론 같은 거가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와서 민간국가로 지정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참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 우리나라가 원자탄 같은 것들 그런 네. 대량 살상 무기를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원자력 기술을 갖다 쓰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국내적인 뭐 얘기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도 또 그렇게 보는 눈초리도 있었고 한데 만약에 그런 것이 상당히 의심할 만하다 그러면은 진작에 했어야죠. 이미 우리는 1970년부터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뭐 그때부터 계속 그걸 해서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뜨문뜨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주요한 이슈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국제적으로 이 원자력 이용의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온 모범 국가의 하나입니다. 정말로 그 어느 정도 노력했냐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통제 기술이라는 것 이런 것도 별도로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핵물질,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갖다가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IAEA 원자력 국제기구의 사찰 같은 것도 매우 잘 수건받고 있는 모범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항상 그 이러한 정말 이게 민간 기술인데 네. 잘못했다가 이게 전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미국과 공동 연구로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 좋고 뭐 논하기 쉬운 배경이지만은 네. 그런 것이 메이저 원인이었다면 그건 진작에 했을 것이고 굉장히 강화된 그러한 체제 안에서 우리가 있었어야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는 상당히 우리는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신뢰를 갖고 있고 미국도 그 점에 있어가지고 의혹을 갖고 요번 이제 그 민간 국가에 올린 거 이런 거에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용역 직원의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 있었다. 뭐 이런 걸로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과대 해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로 봅니다. 발효는 4월 15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그 안에 좀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민감 국가로부터 해제 네.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미국 DOE 산에는 여러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들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공식화하게 되면은 그 연구소들이 다 조치를 또 해야 됩니다. 조치를 또 해야 되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연구소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한국의 어떤 연구자하고 이걸 협의하고 싶은데, 그 연구자가 미국에 오기가 쉽지 않게 됐다라든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논의를 좀 해야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게 됐다든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든가, 미국 내에 있는 연구소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그걸 갖다가 알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성격이.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연구소들이 봤을 적에 우리가 그 한국 연구자들하고 이런 걸 뭐 연구하고 있고 이 민간 국가를 갖다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든가 그렇다면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죠.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은 미국 DOE 에너지부 입장에서는 굳이 뭐 지금 그 자기들이 관리하는 국립 연구소들이 그 사안을 갖다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또 그걸 너머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죠. 물론 또 우리나라 정부가 가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것도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안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기간이군요. 그러니까는 네. 약간 공시가격 같은 거. 맞습니다. 예, 아파트 공시가격 같은 거 이제 미리 알려주고 맞습니다. 뭐 이의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간이어서 맞습니다. 예. 우리가 알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미국 국무부나 네. 이런 것하고도 별도로 에너지부에서 알아서 자기 국립연구소들에게 주는 가이드라인으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미국이랑 협상할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거나 한 테이블 위에서 논의가 된다거나 그럴 만한 사안인 건가요? 저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상황에서는 벌써 이걸 아젠다로 들고 나왔죠. 이게 그런데 여러 상황을 봤을 적에 이것은 그 정도 레벨까지는 안 되거든요. 좀 맨 처음에 얘기했을 적에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가 2035년에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갖다 개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데가도 혹시 뭐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한 10년 남았고 정부가 노출된 것이 심각했으면은 사안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다 어떤 간에 이걸 조사하려고 나섰고 우리나라 정부가 모를 수도 없고 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큰 아젠다로서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딱 보니까 이런 걸 갖다가 좀 조치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한국이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거예요. 민감 국가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민감하게 나니까 갑자기 미국 측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한국이 왜 이렇게 여기서 민감하게 나오지?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 있을 적에 갑자기 누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놀라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확 놀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놀라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누가 이제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랬더니 문 열고 들어와서 더 놀라는 거 있잖아요.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사안이 벌써 그것도 한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 이런 사안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거는 아무래도 이것이 당시 아마 1년 전에 발생했는데 그때도 사안이 이게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일단 이제 지켜보자 했는데 그 후로도 몇 번의 사례가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유사한 사례가 그렇게 자꾸 이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니까 이번엔 안 되겠다라는 조치를 내린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인데 이게 민간 국가다 네. 또 원자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놀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기자가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한수원에 좀 확인을 했더니 우리 쪽은 전혀 아닌 것 같다. 네, 제가 보기에도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관계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립연구소가 상업용 원자로의 기술 개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그 국립연구소니까 한 발짝 더 앞서간 연구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업용 원자를 운영하는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는 큰 관계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은 웨스팅하우스의 그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네. 정리가 다 마무리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제서 불거진 것이니까 사실은 그것이 연장성이 있을 거라고 보지 않고요.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미국이 이러한
정보 교류의 협력 문제를 갖고서 이 우리를 압박하려고 했었으면은 그 전에 했어야죠. 그 전에 우리는 너희 한국하고는 잘 상대를 안 하겠어. 라고 그래가지고 너 민간국에 올리겠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압박 수단으로 되지만은 이건 나중에 다 해결되면 했거든요. 그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의 원전 교류나 관련 뭐 기술 교류나 이런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현재로서는 보는 게 적절할 텐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4월 15일 이후로도 이게 그냥 발효가 된다고 하면 좀 정말 최악의 영향까지 미쳐질 수 있다. 민간 국가가 대물을 해서 네. 라고 하면 어떤 시나리오까지도 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방문 연구자들 또 이제 뭐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연구자의 뭐 미국 연구소와의 협력이라든가 추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가 가해질 텐데 만약에 이것이 더 심각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누가 이제 뭐 미국 연구소 방문하고 싶다 할 적에 오지 마. 너 받아주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더 대화의 채널이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가 어려울 텐데 만약에 발효가 된다면은 1년에서 2년 정도 상황을 지켜볼 거로 봐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큰 문제 없이 보안 규칙이 잘 준수가 되고 한국과의 이러한 뭐 정보 교류에 있어가지고 크다란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해제할 겁니다. 그 사이에 좀 불편함은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사실은 2, 3년 전에 네. 미국의 그 알곤 국립연구소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네. 우라늄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 실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슈퍼바이저와 같이.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시카고에 했던 알곤 내셔널랩이고 그 타겟은 아이다호 내셔널랩. 지금 뭐 이슈가 됐던 네. 아이다호 내셔널랩에서 핵물질을 많이 만지거든요. 그 아이다호 내셔널랩을 방문하는 케이스 했었는데 이른바 그 큐 클리어런스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보안 자격 통과예요. 그 보안 자격 통과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 왜요? 모르죠. 지금 아마 제가 이제 미국인이 아니어서일까요? 아마 저는 그것이 메이저 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못 갔죠. 못 갔는데 그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제3국인들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어쨌든 간에 그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이 통제를 갖다가 이번에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좀 유익 있게 봐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걸 또 협력에 아무래도 방해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굳이 뭐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럼 또 해제하고 이건 늘 다반사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스라엘도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뭐 이스라엘이 또 관심이 또 이런데 핵무기에 관심이 많은 나라니까 혹자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연구소 차원에서 교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말하자면 뭐 상업용 네. 원전이라든가 뭐 웨스팅하우스 같은 민간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의 교류 전혀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앵커님이 파악한 대로 콘트랙터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 콘트랙터는 뭐냐면은 미국은 독특하게도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 산하에 있는 국립연구소에 대해서 콘트랙을 맺습니다. 계약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갖다 이게 주는데 그 출연금 자체를 주는 걸 일종의 콘트랙 개념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콘트랙터가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콘트랙을 맺지 않은 다른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하고도 정부 산하의 연구소하고도 그렇게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려고 한다면 뭔가 우리 느낌에는 민간하고도 그런 제동이 좀 걸리는 면이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별개다. 민간 중에서도 만약에 DOE하고 미국 에너지부하고 콘트랙을 맺었다. 네. 그렇다면 콘트랙터 됩니다. 네. 민간 회사인데 민간 회사가 나 이거 무슨 연구를 하는데 DOE로부터 연구장을 받는다. 그게 콘트랙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뭐 있긴 있죠. 미국에 있는 그 민간 기업 중에서도 그런 콘트랙을 받지만 그 콘트랙을 받는 분야에 국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웨스팅하우스도 자기가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 DOE로부터 연구장을 받는다. 그럼 콘트랙을 맺거든요. 네. 그럼 콘트랙터 됩니다. 근데 그 콘트랙터가 됐을 때 연결 받는 거는 그 연구 분야에 한하게 됩니다. 그걸 미국 웨스팅하우스 전체에 대해서 다 부과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이러한 규제 지침에 대해서
그 자기가 반영을 해야 되고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안을 좀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콘트랙은 미국의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이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 국립연구소 대부분 다 이게 콘트랙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민간 쪽에 되는 거는 굉장히 많지 않을 거라서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서 제가 크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정도가 지금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국가들도 포함한다면 러시아가 중국이 또 이제 중요한 플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체코에서도 우리 그 삼국이 붙었었고 15년 전에 UAE에서도 이 삼국이 붙었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독특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기술을 전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경쟁 국가로 특히 원자력부에서 나타난 거는 유일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도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경쟁하는 거의 프랑스와 더불어서 유의한 정도의 서방 네. 친화 네. 이제 서방권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역시 차세대 기술은 미국이 훨씬 앞서 있나 봐요. 그거는- 훨씬 앞서 있죠. 왜냐면 미국은 뭐 연구를 한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러한 차세대 원자로, 이른바 제4세대 원자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한 규모는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가 안 돼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독자로 개발하기보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데 미국의 기술 패권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이번에 이런 그 민간 국가 지정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가면 갈수록에 그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쉬워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제 봤을 적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하고 파트너십을 맺지 않고서 이런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원자력을 갖다가 주도해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남은 대표 주자인데 거기서 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불가리아 같은 데는 이제 그 현대건설과 파트너십을 잡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또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기기 공급자들 두산 에너빌트를 비롯해 가지고 기기 공급자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파트너십을 필요로 해요.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는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파트너십으로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전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아주 견제하는 입장에 쓰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기술 패권주의를 갖다가 지금 내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기술 패권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위협적인 경쟁자로 되는 것은 미국은 그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